퇴직금으로 연금 들었다가 한 달 만에 지급 중단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이 소개해줬고 안전하다는 말만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등록도 안 된 유사 투자 업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후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진짜 정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입니다. 3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던 날 저는 담담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이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퇴근길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이상하게 낯설더군요. 퇴직금이란 게 이렇게 무겁고도 가벼운 돈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돈은 내 노후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안일을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출근 알람이 사라지고 커피 향이 퍼지는 거실에서 천천히 아침을 맞는 시간이 낯설지만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물가는 오르는데 그냥 두면 매달 손해라고 하더군요. 그런 걱정이 쌓이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고객이라며 은퇴자 대상 안정형 연금 상품을 소개해주겠다는 안내였습니다. 이 상품은 위험이 거의 없어요.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설명은 차분했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이에요. 라는 말이 묘하게 안심이 되더군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에 앉자 담당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그는 상품 안내서를 펼치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대신 조금만 더 묶어두시면 이자율이 2배로 올라가요. 서류 곳곳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지만 안전, 보장, 연금 같은 단어들이 눈에 박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되물었죠. 정말 괜찮은 거죠? 그는 확신에 찬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며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퇴직금의 일부가 미래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고 나오는 길,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날은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첫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던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마음은 든든했죠. 매달 이 금액이 들어온다면 생활비 걱정은 덜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에게 자랑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은행보다 이런 상품이 훨씬 낫다네요. 나도 드디어 준비된 노후가 생겼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한 게 안심이 깊어질수록 의심은 멀어지더군요. 저는 그 상품이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내는지,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숫자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직금 명세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남은 금액을 계산하며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품 등록번호 확인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문장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죠.
이제 돌아보면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그 뒤의 일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이란 건 종종 폭풍의 전조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울렸고 통장에는 변함없이 금액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이건 안전한 투자다. 이제 마음 좀 놓아도 되겠지.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림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자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앱을 열었지만 화면에는 지급 중단이라는 문장이 짧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 음성이 길게 반복되더니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현재 본사 측 시스템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시적 문제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지금 어디 있나요? 상담원은 곤란하다는 듯 작게 숨을 내쉬더니 그 부분은 저희로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담당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만난 직원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며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 판매 위탁형이에요. 저희가 고객님 대신 가입을 도와드리지만 실질적인 운용은 외부 기관에서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안전한 연금 상품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용되고 있었다니요. 그럼 원금은 안전한 거죠?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상품 구조상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식 안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마음속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제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저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괜찮을 거야. 은행에서 가입했잖아. 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안하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섞여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어 거실 불빛 아래에서 약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단어들이 새처럼 날아들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위탁운용, 손실 발생 시 책임 제한, 상품 구조의 변동 가능성.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건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설명하던 사람의 표정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잠시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스스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제가 제 노후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빛은 희미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밤새 마음을 정리하며 내린 결심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가운 커피잔을 그대로 두고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나만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 문제가 생긴 걸까? 그 불안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 느껴지는 냉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직원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상품이 등록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를 깊게 때렸습니다. 등록이 안 됐다고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체로 보입니다. 현재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였어요. 분노, 허탈함,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구 위에 놓인 서류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안전이라는 단어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투자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금융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멍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은행 직원이니까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내 판단을 가려버린 건 아닐까?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속에는 종이 몇 장뿐인데 그 안에는 내 노후의 절반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등록 안 된 업체, 인가 없음, 유사투자 업체, 민원 다수 접수.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잃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불빛이 제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냈으니
이제부터는 되찾아야 합니다. 잃은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을.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 결심이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등록되지 않은 유사투자업체.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제 노후와 믿음을 속였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들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결이 됐습니다. 화면에 뜬 회사명은 익숙했지만 통화음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고객님, 일시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 주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위로인지 저는 이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등록 상태는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건조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 사정이라 고객님께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이 끓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은행이랑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확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위에 증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담 내용, 가입 날짜, 담당자 이름, 지급 내역, 그리고 녹음된 통화까지 하나하나 적어나가며 제 안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품 이름을 검색하자 비슷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급 중단, 환불 거부, 회사 연락 두절. 화면을 스크롤하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글 속 사람들은 모두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소개받았다. 안전하다고 했다. 연금처럼 매달 들어온다더니 갑자기 끊겼다. 그때 처음으로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받아야 하나? 세상은 왜 이런 구조를 허락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닮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금 전부를 잃었고 어떤 이는 자식 결혼 자금을 날렸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나도 믿었어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산처럼 쌓였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진 노후를 되찾는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상담 녹취록, 문자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한 장 한 장이 제 분노이자 증명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걸음을 옮기는데 발걸음이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회색 벽과 낡은 의자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었겠지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 종이들이 사각거리며 작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불렸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수록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은행을 믿었어요. 그 직원이 말하던 안전하다는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끝이 떨리자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때 받으신 설명이 서면으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계약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사관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약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위탁운용사 책임하에 상품 운영이라는 문장. 이 문장이 사실상 은행의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회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작은 한 줄이 우리의 노후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런 유형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단체 분쟁 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함께 서류를 정리해 공동으로 접수하시면 진행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속 어둠이 조금 걷혔습니다. 단체 함께. 그 단어들이 제게는 구원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잿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 모임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함께 조정 신청합시다. 오늘 접수 절차 확인했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화면에 알림이 연이어 떴습니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잃은 만큼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작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에는 단단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말하든 스스로 확인할 것.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덧붙였죠.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한 번 더 배울 기회였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함께 조정 신청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다시 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방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방송국에 제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숨죽일 이유가 없다는 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조사관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류 잘 접수됐습니다. 현재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단체 조정 절차로 묶여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일부는 가능합니다. 업체가 법적 대응을 피하려면 일정 부분이라도 환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게 돈만은 아니었지만 그 희망은 제 안에 무너진 자신감을 조금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주 앉자마자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서류를 잃어버려 다시 재발급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자녀에게 이 사실을 숨기느라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상처는 닮아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서 아픈 게 아니라 믿음을 배신당해서 더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다행이에요. 우리라도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체방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신 되찾는 사람들. 이름 하나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짧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인가 투자업체 시니어 대상 금융 피해 다수 발생. 그 자막 아래 흐르는 인터뷰 장면에는 낯선 얼굴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며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얘기네요. 드디어 세상이 알아주네요. 그 짧은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숨기던 일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시작의 냄새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종이들이 이제는 제게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싸움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진짜 안전은 설명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아주 작은 빛이 저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희망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된 지 한 달쯤 지나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체 측이 일부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달래려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우리는 단체로 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긴 회의실 책상 너머로 업체 측 대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얽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끝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안에서 부글거렸어요.
조정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업체 측은 피해자분들께 원금의 일부를 환급하고 일정 비율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합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불쌍한 노인이 아닙니다. 수십 년 일하고 모은 돈입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나 탐욕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순간 제 옆자리의 한 남성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큰 걸 되찾고 있었던 겁니다. 잃었던 자존심, 무너졌던 신뢰,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조정회의는 길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양측의 이야기가 오가고 몇 번의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조정관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선 순차적으로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순간 긴 숨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겨울 하늘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처음 은행을 찾았던 그날의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단단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잃어야만 배우는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랜만에 마음도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진짜 회복은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믿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며칠 뒤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결정문과 환급 안내서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 속 글자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환급 승인. 아주 단단한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환급 금액은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너무도 컸습니다. 잃은 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제 삶을 되찾았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던 시간, 불면의 밤들, 자책과 분노의 날들이 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소액의 금액. 그 숫자를 보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의 그 안도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안전함이란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확인한 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입금됐습니다. 몇 초 뒤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도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우리 해냈어요. 문자 한 줄 한 줄에 담긴 떨림과 안도, 그 모든 감정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온라인으로 짧은 화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한자리에 모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화면 속에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믿기보다 진실을 보는 법을 배웠네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문장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컴퓨터를 끄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두렵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새벽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부드럽게 방을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속고 세상은 복잡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구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식탁 위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노후는 돈이 아니라 배움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안의 불안과 후회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안전하다는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창가를 스쳤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하나둘 그 향기 속에서 따뜻하게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 제 마지막 문장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화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다는 말보다 확인했다는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한 줄의 약관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